10월 10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반도체 업황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7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의 더딘 수요 회복과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이례적으로 성과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2차전지와 조선, 건설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술평가 계약 및 중국 진출 기대감 등 개별 모멘텀이 작용한 일부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지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보가 이어진 가운데 S&P 500은 5,800선에 근접했습니다. 중동 정세 일시적 안정화에 국제 유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고 대형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미셸 보먼 외 몇몇이 빅컷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11월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로리 로건 연은 총재는 너무 빠른 통화정책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재촉발시킬 위험이 있어 점진적인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고 상해지수는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ECB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에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상승했고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틀간의 미증시 상승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중국 증시 급락 및 국내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길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관련주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9월 CPI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일 발표된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연휴 아침에 WGBI 편입이 확정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푸찌는 반기 리뷰를 통해서 한국 국채의 WGBI, 저희 윅비라고 언급을 하는데 세계 국채 채권 지수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WGBI 편입을 추진하면서 2022년 9월 와치리스트에 등재가 된 이후에 2년 만에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편입은 이번에 확정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시기는 2025년 11월 이후입니다. 또한 1년에 걸쳐서 포함되며 분기마다 균등하게 편입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푸찌는 한국 국채가 윅비에 편입될 경우 윅비 내 비중은 2.22%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22%도 2025년 11월부터 3개월마다 비중이 0.055%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윅비 편입 확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유입될 자금은 70조에서 87조 내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윅비를 추정하는 자금은 2.5조에서 3조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비중을 줄이고 2.22%는 한국 국채를 신규로 매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유입될 자금은 555억 달러에서 666억 달러이며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72.6조에서 최대 87조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분기마다 균등하게 유입되므로 매 분기 18조에서 22조 원 내외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윅비에 포함 가능한 종목은 62개인데요. 저희 윅비 국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포함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윅비에 포함 가능한 종목들의 평균 듀레이션은 9.9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윅비의 수혜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만기가 2026년 11월 이후인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윅비 편입으로 인해서 윅비 편입은 국내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는 2025년 11월 이후로 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2025년 11월 이후로 윅비를 기대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1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가운데 상반기만 잘 넘기면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의 신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재부는 상반기 국고채 발행 비중을 63%로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발행 비중을 올해보다 좀 줄이고 하반기에 더 발행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만기는 초장기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윅비 편입에 따라 이론적으로 수혜를 받는 만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잔액 가치, 잔액 비중에 따라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행한 채권들이 많이 편입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30년물 등 초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매도할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상으로 초장기물이 저희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윅비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2025년 11월 이후가 되면은 30년, 10년 커브 역전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 변동성이 큰 중국 주식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국경절 연휴 끝나고 소비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중국 소비 관련되어 있는 경기부양체 발표로 국경절 소비 데이터가 얼만큼 늘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0.4% 정도 느는 굉장히 좀 미미한 증가세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휴 직전에 굉장히 긴급하게 정책이 발표되었던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Q 기반의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경절 연휴 직후에 중국 국무원 산하의 발개위가 재정정책 관련되어 있는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집중이 됐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아쉽게도 관련된 숫자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10월 중하순에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적자 관련되어 있는 숫자를 발표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재정투자는 추가로 2조에서 4조 위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적자율을 연중에 한번 상향 조정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줄곧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이유는 순수출 기반으로 저가 수출 밀어내기, GDP 성장률 맞추기 전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순수출 기반으로 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5% 달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 유안화가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가격 지수를 여기서 추가로 더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들어와 있고, 재정 투입을 소비를 자극해서 GDP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내수 소비에 대한 재정의 자극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시점에 아직 열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기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멀티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온 건 맞지만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투트랙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나눠서 관련되어 있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10월 중하순에 발표되는 상무위원회에서 재정이 추가로 발표된다고 하면 소비주가 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은 3,857, 홍콩 H는 8,610포인트까지로 상단을 상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0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21.7%로 확대되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의 누적 신규 수주는 LNG 21척 등 해서 총 5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56% 정도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카타르 2차 LNG 발주가 약 35억 달러 정도 있었던 거를 감안을 하면 수주는 특히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주 논의가 진행 중인 것들이 여전히 다수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2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 모잠비크의 코랄 FLNG 프로젝트 계약이 4분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4,670억 원, 영업이익 979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임단위업 조기 타결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300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서 추정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를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1,279억 원 수준으로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정 안정화에 따른 건조 물량 증가와 또 건조 성가 상승, 이에 따른 고정비 감소, 제품 믹스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후판 가격 하락 및 지난해 수주한 FLNG 건조 본격화에 따른 해양 플랜트 매출액 증가 등의 영향도 있어서 4분기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4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4%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5% 수준이고요. 삼성 SDI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291억 원 전망을 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매각 발표한 평광필름 실적 빼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1,200억 원은 아래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대형 자동차용 전지 같은 경우는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지만 이제 ASP 10%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이 지연 반영되었고 제품 믹스 변화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형 자동차용 전지는 전분기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ESS 전지는 이제 기저가 낮다 보니까 출하량 증가폭이 20% 이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형 전지가 매출 비중이 큰데 이쪽이 고객들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이제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그리고 올레드 쪽 다 전분기 대비 두 자릿대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DI 실적 3분기가 바닥일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EU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고려하면 4분기부터 유럽 자동차 OEM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말부터 미국 JV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되어서 삼성 SDI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외형 성장과 AMPC 수령 효과 양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성장 여력이 높은 미국 시장 비중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현대건설
3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1조, 영업이익 1,4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형 증가는 이어지겠으나 아직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의미 있는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아울러 연결 기업의 우량 해외 연장 종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연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수익성은 아직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포인트가 발견됩니다. 상반기 분양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3분기에 주택 분양이 호조를 보인 것이고요. 상반기 기준 5,600세대에 불과했던 분양이 3분기에 추가적으로 1만 세대가 이루어지면서 누적 1.6만 세대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원가율 개선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해외 사업 등 다양한 모멘텀 요소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원가율과 재무구조를 동시에 뚜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가 주가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증권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3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 유지합니다. 2024년도에 증권업종을 보면 16.4% 상승해서 코스피 2.3% 하락 대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들은 더 강화가 됐었는데요. 저희는 그 원인으로 금리 하락 구간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채권 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잠재 리스크가 이제 축소되고 있었다는 점, 이 두 부분이 작용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금융업종 내 선호 종목으로도 유지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주요국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은 국내 거래 대금의 감소 영향을 해외 주식 수수료 증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상쇄가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구간에서 채권 평가 이익에 대한 이익 증가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펀드 충당금이 4분기에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잠재 리스크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역시 내년 이후에 증권사의 수익성 회복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발행어음을 통해서 증권업종의 수신 기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이제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IMA 인가가 이제 취득이 되게 되면 증권업종의 수신 및 운용 기능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유지를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1조 290억 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 대비 1.2%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거래 대금의 감소 영향을 해외 주식 수수료로 대부분 상쇄하였고요.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의 이익이 결국 트레이딩 손익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합산 ROE는 이제 10% 수준입니다. 이제 회사별로 놓고 보면 이번에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한국금융지주이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IB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큽니다. 3분기부터 부동산 PF와 관련돼 있는 이제 처리 부분들이 기존의 대형 딜 중심에서 중형 딜까지 확대가 되면서 IB 부분의 성장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NH투자증권은 이번 이제 8월 달에 트레이딩 부분에서의 이익이 보수적인 듀레이션 관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었던 원인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콜라보 자료와 관련된 종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한재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CDMO 관련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제약 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4년에 7,70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5조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4.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의 성장률을 본다면 지난 10년간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7.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신약 출시, 기술 발전에 따른 임상 및 제조 편의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의약품에서 연간 9.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점이 글로벌 제약 시장 성장 가속화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넘어오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이 결국 바이오 시밀러 수요 증대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제약이 기존 시작 대비해서는 가격 측면에서 압도적인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4년 17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 말부터는 다수의 신약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고성장세는 유지될 거고요. 그래서 2030년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은 결국 CDMO 산업의 수혜로 이어집니다. 바이오시밀러는 ROIC가 신약 대비 낮기 때문에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생산까지 담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품목들은 자체 인하우스 캐파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은 외부 캐파를 할 수 있는 CDMO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은 2023년도 211억 달러에서 2031년 690억 달러로 연평균 16%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위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관련 업체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CDMO 시장은 상위 5개 기업이 6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시바이오그룹의 점유율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플레이어의 반사이익,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미국과의 협력 경험이 있거나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선제적으로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 및 품질 관리를 미국 규제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생물보안법의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관심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삼일제약, 에이프로젠, 마이크로디지털, 종근당 바이오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리액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광학 기반의 분석 장비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제약사들의 생산 외주화, 글로벌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으로 CDMO 산업의 업사이클이 전망되고 있는데 결국 CDMO 산업이 업사이클로 진입한다는 의미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오 리액터 수요 증대를 이끌어낼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과 소모품인 일회용 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사 브랜드 셀빅은 1에서 1000리터까지 대응 가능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오비탈 락킹 기술이 적용되면서 효율적인 세포 배양 그리고 가격 경쟁력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DMO 산업의 업사이클 진입, 다품종 소량 생산 트렌드로의 변화에 따른 싱글 유즈 바이오 리액터의 수요 증가 등 중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됩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올해 인도와 미국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SI는 글로벌 백신 제조 기업이고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공급 레퍼런스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유일하고 미국 소부장 기업향 공급 계약 또한 향후 수주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리액터 시장이 소수 플레이어에 의해서 과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회용 장비란 특성과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 그리고 위 두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은 아시아 시장에서 마켓 셰어를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과점화된 바이오 리액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신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 ST팜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ST팜은 이제 국내 대표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신약 원재료 의약품이랑 제네릭 CMO, 자체 신약 개발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3세대 치료제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난치성 유전 질환에서 이제 만성 질환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규모 또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규모는 33조, 이에 따른 CDMO 시장 규모도 4.6조 원으로 약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수의 어떤 제약사들도 RNA 기반의 치료제 적용을 위한 어떤 파트너십과 플랫폼을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T팜은 최근에 그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제 렉비오 원료 의약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870억 가량의 대규모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렉비오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이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ST팜의 원료 생산 물량은 추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팜의 RNA 기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이머블럭이라는 원료 생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제 수율 향상이랑 공정 시간을 단축, 그리고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해서 2025년 6년에도 연이어 추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배 이상의 캐파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종목인 바이넥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현견 연구원입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는 2009년 송도 공장 민간 위탁을 시작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9월 9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후 미국 상원 본회의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생물보안법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영위하는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인 우시바이오 그룹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우시바이오 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르게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 중심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를 보유한 바이넥스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바이넥스는 지난 9월 24일 공시를 통해서 174억 원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급 계약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상용화 규모 시험 생산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급 계약 당사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난 6월 미국 FDA로 송도 공장의 CGMP 실사를 무난히 마친 것이 계약 성사의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런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넥스 역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에 따른 공급 쇼티지 영향으로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규모의 중소형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원스톱 CDMO 서비스가 가능하고, CGMP급 수준의 CDMO 설비 쇼티지에 따른 글로벌 CDMO 업체로 부각받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근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종목 중으로 마지막인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권태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우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발효 기술력을 기반한 원료 완제품 제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01년에 종근당의 원료약품 사업 부문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부문으로는 발효 원료 의약 사업품,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툴리움 톡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 965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 3년간 적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구조 개선, 비용 절감 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요로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발효 원료 의약품 부분에서는 유럽에 있는 GSK향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경쟁사의 산업피 자회사가 생산 감소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종군당국의 락토핀 원말 납품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5개 이제 개별 인정형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또한 24년 하반기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을 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CDMO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 또한 신약 개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피도와 지원하는 컴퍼니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암과 비만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 기다렸던 부분은 이제 보툴리움 톡신인데요. 현재 자체 개발한 CKDB 그다음에 501A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5년 국내 품목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중남미와 동남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생물보호법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업종들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중군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 강도가 좀 낮고, 또한 아직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툴리움 톡신의 경우에는 현재 엄격한 허가 절차가 남아 있고, 또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주 환원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율은 확실히 감소를 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은 2018년에 이제 103% 정도로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79.6%로 감소를 했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분기별 자사주매입 현황을 보시더라도 자사주매입 비중이 어느 정도 정점을 조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주 환원율이 주가의 이제 주주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인 건 맞지만, 현재 미국의 주주 환원율과 이익 성장을 고려한 자기자본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일정 수준의 주주 환원이 감소하더라도 저희는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은 이미 필요 이상의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익을 지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낮은 주주 환원율을 유지만 해도 자기자본 이익률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위기에 대비해서 쌓아둔 그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익과 이 주주 환원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 이제 산식을 저희가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주주 환원율이 감소해도, 그리고 이익이 조금 성장률이 감소해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ROE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EPS 성장률을 고정을 해놓고 총 주주 환원율을 69.6%까지 낮춰도 ROE가 증가하는 그런 환경에 속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주주 환원을 유지를 했을 때는 이익 성장률이 지금 현재 6.37% 수준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1.5% 연평균 성장을 하더라도 ROE는 증가하는 그런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수준에서 일정 부분 주주 환원이 감소해도 혹은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어도 주주의 수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하기에는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0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